오늘은 연료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료 전지 개요, 두 번째로 종류. 연료 전지의 개요, 여기서 보면 수소와 산소를 반응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료가 수소가 연료가 되고 산화제가 이제 산소가 된다는 거죠. 수소와 산소를 반응하게 하여 전기와 열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적 연료, 연료가 수소죠. 수소가 공급되면 계속해서 전기와 열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전기와 열을 발생을 한다. 규모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축에 수소, 양극축에 산소, 이렇게 해서 물을 가지고 하는 생성물은 물이 나오죠. 그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연료전지 개요 및 작동 원리를 보면 마찬가지죠. 음극축에 수소가 있고 양극축에 산소가 있고, 수소, 산소가 갖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화학 장치이다.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가 갖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화학 장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소와 산소를 양극과 음극에, 수소는 음극이고, 산소가 이제 양극이고, 공급하여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연료가스와 공기 중의 산소를 공급하여 전기와 열을 만들어낸다. 연소가스가 이제 수소라는 거죠. H2. 생성물이 물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적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감소시키고 광화학 스모그와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연소 방식의 기술보다 효율적이다. 연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태워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얻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연료를 수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 있는 그림이나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성을 보면 연료 개질 장치라고 되어 있고, 리포머, 이거는 수소, 함유한 탄화수소의 연료에서 LPG라든지 L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LPG, 오늘 이게 액화 프로판 가스죠. 리퀴파이드 액화 석유가스, 페트롤리움 가스. LNG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그래서 메탄, 석탄화 가스, 메탄올 등으로부터 수소가 농후한 가스로 변환을 한다. 이제 수소가 연료로서 필요를 하고, 그래서 연료장치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본체, fuel cell stem 되어 있어요. fuel cell stem. 연료 개질 장치를 통과해서 유입하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직류전기를 생산한다. 직류전기. 물, 부산물이 열을 발생한다. 물.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물로 이제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열.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고 인버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직류다. 그래서 이거를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것이 인버터이고, 열 회수 시스템,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 연료 전지 본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하여 연료 개질 장치를 예열을 하거나, 여기서 만들어진 열로 여기에 예열을 한다는 거죠. 예열 하거나 열병합 발전 시스템에 열을 공급을 한다.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리포머가 있고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터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열을 가지고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나와 있던 리포머죠. 개질기. 연료전지의 시스템 구성에서 개질기라고 하는 것은
리포머라고 하고, 개질기는 화석연료, 천연가스, 아까 이제 LNG였죠. 메탄올, 석유 등으로부터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황, 그래서 10ppb 이하.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요거는 이제 그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이죠. 제어 및 시스템 효율 향상을 위한 집적화, 콤팩트화, 이게 규모를 그 일정하게 작게 콤팩트화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그 개질기의 역할이고, 다음으로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스택이죠, 스택. 스택. 요거죠, 스택, 연료전지. 스택은 연료전지 본체로서 전원을 만드는 장치다. 전기. 무슨 전기? 직류. 공급된 수소가 촉매를 통해 산화 반응을 하는 곳이다. 이것들은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버터, 전력 변환기죠. 인버터. 그래서 개질기 포모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는 다이렉트죠. 그래서 직류가 되고, 요거를 전력 변환기에서 교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 변환기, 인버터라고 하고,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직류전기이다.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전력 변환기, 인버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 보조기기, BOP죠. 밸런스 오브 플랜트, BOP. 연료, 공기, 열 회수 등을 위한 펌프류, 블로어가 뭡니까, 이게? 그, 물을 보내는 게 펌프라고 한다면, 공기를 보내는 것은 블로어 또는 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내는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송풍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풍기. 바람을 보내는 기계. 이게 보낼송자니까, 보낼송 바람풍. 블로 센서 등을 말한다. 열 회수 시스템,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 연료전지 본체에서 나오는 예열을 회수하여 연료 개질 장치를 예열하거나 열병합 발전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을 개질 장치, 여기를 예열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예열, 남는 열을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고 남는 열을 이용을 해서 리커버리, 다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연료 전지의 전체 효율을 높여줄 수 있게 하는 기기이다.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 전지의 경우 건물의 난방이나 급탕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효율을 보면 효율은 발전 효율이 있고 열 효율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 효율이 있는데,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효율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연료를 떼서 90이라는 열을 얻었다. 그러면 100을 집어넣어서 90을 얻었다. 그럼 이건 0.9죠. 그 효율이 100을 곱하니까 이렇게 하면 9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할 때 들어가는 효율이다. 그래서 공급된 연료의 열량이죠, 열량. 공급된 연료의 열량 분의 연료 전지의 발전량 빼기 연료 전지의 수전량, 요거를 빼주면 그걸 뺀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생산을 했느냐, 요만한 열량이 들어가서 발전을 하는데 얼마만큼 열량이 들어갔느냐, 그것이 이제 발전 효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열 효율이라는 것은 열량에 대한 회수된 열량, 그러니까 들어간 열량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인풋이죠, 인풋. 그래서 회수 열량은 아웃풋이요. 들어간 부분에 나온 것이 얼마냐.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게 클 수는 없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 기계적인 뭐 예열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이니까 이제 100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발전 효율은 연료분의
발전된 전기량, 요거는 들어간 열량분의 회수된 열량, 종합효율은 발전효율 플러스 열효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종류, 전해질에 따른 종류에서 알칼리형, 연료전지의 알칼리형, 인산형, 용융탄산염형, 고체 산화물형, 고분자 전해질형, 직접 메탄올 이런 것들이 있고, 전해질은 알칼리형은 알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고 필요하면 자료로서나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외우거나 이런 건 뭐 현실적으로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연료전지가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연료전지에는 이러한 타입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 연료는 다 이렇게 H2 수소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르네요. 메탄올은. 그 다음에 작동 온도도 이렇게 좀 다르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기기마다 효율이라든지 또는 출력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작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용도도 뭐 우주 발사체에 쓰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으니까 참고로 자료로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료전지의 종류, 전해질에 따른 종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또 용량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메가와트서부터 이렇게 해서 70kW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초소형 정밀기기에 사용하는 것부터 이렇게 파워플랜트 발전소에 사용하는 이런 그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연료전지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본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음극과 뭐 양극이 있고 여기 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알칼라인형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개발된 연료전지 기술 중의 하나로 우주선에서 전기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우주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이 된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사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접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연료전지라는 그런 신에너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종류는 알칼라인형은 주로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전해질은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사용을 하고 양극과 음극에서 촉매로 값싼 금속을 사용할 수 있어. 다음에 전지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의 속도로 인하여 성능이 좋으며 효율이 높아 우주에서 적용 시 약 60% 정도이다. 단점은 이산화탄소에 쉽게 오염이 되고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제작 단가가 저가이다. 그래서 알칼라인형 연료전지가 있고 그런 것은 이러한 용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고 효율은 이 정도고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그 디테일하니까 참고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왔던 인산형 연료전지이죠. 이것들은 뭐 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해질로 액체 인산을 사용한다. 이 산은 테프론이 결합된 실리콘 탄화물 모체와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 다공성 탄소 전극내에 존재한다. 이 말도 복잡하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칼라인형하고 인산형 뭐 이런 것들이 종류로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정도의 경험을 해도 될 것 같고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가장 성숙한 전지 형태 중의 하나로 최초로 상업용에 적용되었으며 현재 300기 이상의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치형 동력원에 사용되지만 일부 인산형 연료전지는 도시형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의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연료전지를 이제 우주선에도 사용을 하고 대형 차량 뭐 이런 곳에도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형 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보다 개질 시의 불순물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열병합 발전 시 그래서 열병합 발전이라는 것은 열을 먼저 전기를 생산을 하고 남는 것을 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급탕이나 난방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이 전기의 생산 효율은 40% 전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42%라고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 40% 전후 그전에는 뭐 40% 이하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42%까지라고 표현도 하니까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은 40% 정도이다. 그럼 60%는 뭐냐면 열이라는 거죠. 열. 그래서 그 열을 급탕이나 난방에 사용을 하면 종합적인 효율을 85%까지 사용을 한다. 15% 정도는 어차피 뭐 이렇게 열이나 전기로 생산을 하지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85%까지 하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을 사용을 하면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같은 중량과 체적에서 다른 연료 전지보다 동력이 낮다. 일반적으로 대형이고 무거워서 가격이 고가, 그 다음에 백금 촉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산형 연료 전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필요하면 자료로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용융 탄산형 연료전지 전기 발전용, 산업용, 군수용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LNG죠.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액화. 그래서 liquefied, liquefied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 석탄 화력발전소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다. 용융탄산형은 이러한 용도로 개발 중이다. 인산형이나 고분자 전해질 연료보다 고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연료대 전기 효율과 전체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산형이나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보다 고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연료대 전기 효율과 전체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해질로는 리튬, 그다음에 포타슘, 탄산염으로 구성되며 약 650도씨까지 가열이 되고 염분은 다공성 극판, 다공성이라는 극판에 구멍이 있는 거죠. 다공성 극판 사이에 이온이라 불리는 전하 입자를 전도할 수 있는 용융 상태로 된다.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연료가 내부 개질 과정에 의해 연료전지 자체 내에서 수소로 변환되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가격을 다운시킨다. 내린다는 거죠. 감소시킨다. 고온에서 작동하고 부식성의 전해질은 부품의 파손과 부식을 가속화해서 전지 수명이 감소된다. 부식성의 전해질이 이제 이러한 기기를 부식을 시켜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메가와트급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발전소의 사진.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사진이 좀 설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이죠. 단단하며 비다공성 요업. 다공이라는 거는 이게 마늘 따자니까
많은데 구멍이 많다는 거죠. 다공성, 비다공성이니까 비니까 비다공성, 구멍이 적은 요 혼합물을 전해질로 사용을 하고 연료전주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고 공해가 적다. 기하학적인 모형에 따라 원통형, 평판형, 일체형 등으로 구분이 되고 소형 시스템에서부터 대형 시스템까지 여러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작동 조건이 고온으로 시동이 늦어 운송용이나 소형 휴대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고온이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출발하면 처음에는 저온이었는데 오랜 가동을 하고 엔진을 운전을 계속 할 경우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시동이 출발이 고온이 되기 위해서 이제 출발 시간이 늦어진다. 그 다음에 부식 문제, 그 다음에 고가의 촉매, 전해질 제어, 외부 개질기 도입 등의 단점이 없으며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세라믹이라든지 또는 내열성, 내열이라는 게 뭐죠? 내열이 내열성, 인내, 그죠? 내구, 버티는 거죠. 열에 버티는 성질이 있는 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고온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뭐 그림은 마찬가지죠. 퓨리 H2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O2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보면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교환 방막형. 이것은 연료전지라고도 부른다. 전해질로 고체 고분자와 백금 촉매를 함유하는 다공성 탄소 전극을 사용하며 다른 연료전지와 비교하면 전력 밀도가 높다. 그 다음에 중량과 체적이다. 효율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가볍고 체적도 작은데 전력 밀도가 높다. 그래서 고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로 수송용과 정치형에 사용된다. 빠른 시동성과 시스템 부품의 마모성이 낮아 내구성이 좋다. 백금과 같은 귀금속 촉매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다. 백금 촉매는 일산화탄소 피독에 민감하다. 이게 이제 그 반응을 해서 민감하다는 거죠. CO 일산화탄소에 적합한 동력 대비 중량미는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수송용 차량에 적당하다.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패키지 된 거죠. 작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고분자는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수송용 차량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이건 뭐 그 정도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소형, 휴대용 전원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는 소형, 휴대용 전원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의 한 부류이며, 전기화학적으로 메탄올과 산소를 전기, 열, 이산화탄소, 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다. 메탄올과 산소를.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여러분은 이렇게 연료를 수소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수소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직접 공급되거나 메탄올, 에탄올, 탄화수소 연료같이 이런 연료와 같이 수소가 농후한 연료를 배질함으로써 연료전지 시스템 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전기와 혼합되고 연료전지 양극판에 공급되는 순수한 메탄올을 직접 연료로 사용한다. 이거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메탄올을 직접 연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의 산소가 산화제이고 수소의 산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액체 메탄올이 양극판에서 직접 산화한다. 메탄올은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간 작지만 수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는 연료 저장의 문제가 없다. 크고 무거운 수소 저장 장치와 해질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직접 메탄올 연료 장치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메탄올은 액체. 그래서 현재 인프라를 사용하면 수송과 공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형 전원연료 장치. 이게 뭐 정치라는 게 뭐예요? 고정시켜서 설치된 것을 정치라고 그러죠. 정치형 연료 전원 장치. 그래서 연료 전지 적용 중 가장 성숙한 분야이다. 이게 뭐 사용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비 전원, 원거리 지역의 전원, 마을이나 도시의 독립형 발전소, 건물의 분산 발전, 전기 생산 시 발생되는 과도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 그 열병합 발전이 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전기를 생산을 하고 남는 것을 이 열을 전기 플러스 열이죠. 근데 열인데 이제 우리가 건축 쪽에서는 건물 내에서 쓰는 급탕이라든지 난방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 것이 열병합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기는 어차피 생산효율이 40%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하. 그전엔 뭐 37, 8%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 교재마다 40% 또는 42%의 표현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전기 생산 효율은 한 40% 정도 아니면 이하라고 얘기해도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용 연료 전지. 휴대용 연료 전지, 휴대폰, PDA, 노트북, PC 등에 사용하는 게 소형이라는 거죠. 리튬 전지 계열의 2차 전지를 사용을 하며 값싸게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길지 않다. 그 단점이다. 휴대용 연료 전지는 이런 작고 소형이고 휴대할 수 있지만 사용 시간이 길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송용 연료전지. 연료전지 중에 이제 선박이나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있구나. 또는 우주선에서 제 첫 번째 알칼리안처럼 우주선에 전기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수송용 연료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형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재생형 연료전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햇빛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동력을 생산하는 재생형 연료전지이다. 이것이 이제 햇빛이고, 그렇죠? 이건 뭐 달이니까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별로 없겠네. 이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솔라,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햇빛이 없을 때는 이거는 뭐 연료죠, 연료. 퓨얼셀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햇빛이 없을 때는 햇빛이 있을 때는 햇빛을 일사 곳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또는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동력을 생산하는 재생형 연료 전지.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차이죠. 요거는 햇빛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연료를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그림이 하이브리드형 연료 전지에서 이건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무엇이 이제 솔라셀이죠, 솔라. 이건 연료이고. 그래서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하고 없을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이브리드형 연료 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연료장치에서 전지와 태양전지 에너지 변환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특성, 곡선 및 효율, 연료전지 직렬, 병렬, 연결, 태양전지 명암 특성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자료로 보시죠. 이거 너무 좀 상세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연료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솔라 모듈 같은 거 뭐 출력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암기할 수는 없고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 모듈 그다음에 그 태양이 없을 경우에 퓨얼셀이죠. 그래서 PM 더블 퓨얼셀에서 수소와 산소 출력은 2.5W, 최대 병렬은 4A, 최대 전압은 1.9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모듈과 퓨얼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와 퓨얼.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형 연료전지에서 가스 터빈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빈이라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터빈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보일러에서 열을 가하면 물이 가열이 되고 가열된 것이 100도를 넘으면 전기가 되고 이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전기 생산 효율은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의 압축기를 통과한 가압된 공기를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스택 자체의 효율이 높아진다. 가스 압축기를 통과한 가압된 공기를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압축기를 통과한 그러니까 압축기라고 하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출구의 고온 600에서 1000도씨 반응가스는 터빈을 구동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터빈과 한 축으로 연결된 압축기를 구동하고 시를 제외한 운전 중에 공기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전력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압축기를 구동 후 여분의 터빈 동력으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 발전 효율이 증가한다. 이것도 이러한 모양이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정도 그 규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가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그 제품들이 있느냐, 알칼리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류별로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를 하면 경험을 하시고 그 내용 같은 것은 자료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 에너지 효율을 보면 가솔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연료율은 85%, 하이브리드, 이게 퓨처, 이게 현재보다 이제 미래에 뭐 개발력 가능성이죠. 85% 정도. 수소 연료 전지차, 그래서 천연가스 전 현지 개질해서 이 정도 5, 60% 정도의 연료 효율. 메탄올 연료 전지차는 61%, 천연가스는 85%, 가솔린 연료 전지차는 88%. 그다음에 주행 효율에서 종합 효율도 이렇게 보면 뭐 20에서 30. 그러니까 그 효율 자체가 이렇게 뭐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높지는 않죠. 20에서 한 30% 정도 효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료전지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수소와 산소만 가지고 공해도 없으면서 이렇다면 또 규모도 소형의 그 휴대 가능한 소형부터 이제 큰 발전소까지 쓴다면 상당히 장점이 많을 텐데 실용화로 해서는
많이 되지 않았다. 뭐 어떤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문제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가격으로서는 연료전지 스택 생산 비용이 줄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비싸다는 거죠. 그 스택 단가가 킬로와트당 5,000불. 그래서 요 뭡니까 NE카 이런 경우 이렇게 대량 생산할 때 또 이렇게 대형기관은 뭐 이 정도인데 단가가 5,000이다. 그렇죠? 이게 비싸다. 탄화수소 연료를 수소로 변환하는 연료가 이제 수소였기 때문에 수소로 변환하는 가공 시스템의 향상, 시스템의 효율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연료 개질기가 액체 연료, 메탄올, 가솔린 등,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해서 천연가스 개질기를 연료전지 시스템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하여 건물의 유틸리티 전원과 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수소 생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체화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연료 효율 개선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 부품들이 크기 및 중량 감소, 이제 크고 무겁다, 뭐 이런 얘기죠. 공기, 열, 물 관리 시스템, 열 회수 시스템, 수소 저장 탱크, 이런 것들에 대한 크기라든지 중량 감소가 필요하다. 연료 전지의 빠른 시동 및 급속한 변화에 대한 응답성 향상, 그렇죠? 극한 조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 그 다음에 안전, 국민적 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고 개선돼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료전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접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스템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료전지는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혼합이 되고 반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지, 또 연료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직류이다. 그래서 그것을 교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스택 다음에 나왔던 그 인버터라는 그런 그 구성이 또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연료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력 발전, 다음에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다음으로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이 돼요. 풍력 발전은 그 국내에도 풍력 발전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다음 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런 영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풍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장을 다시. 그래서 바람을 굴절시키는 풍력 터빈 해서 유선형과 회전자 전방과 후방에서의 공기 압력 분포 하류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이렇게 날개가 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전차를 이러한 이 날개가 바람을 받아서 회전을 하게 되면 기아가 회전을 하고, 기아가 회전을 하면 모터를 구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력 발전기 종류에서 수평축 풍력 터빈, 회전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전자 축이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이게 수평축이다. 이렇게 프로펠러가 도는데 이걸 돌리는 이 축이 이 지면하고 수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축이다. 수평축. 다음에 바람 에너지를 최대로 얻기 위한 바람 추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고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터빈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세계 풍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고효율 풍력 터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역, 2역, 이건 날개 역자죠. 날개 역. 그래서 이게 요거 이제 이거 3개면 이제 3엽이고 2개면 2엽이고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풍력발전기의 종류, 수직축 풍력 터빈. 아까는 이거 수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었고 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축이. 이게 축이 이렇게 돼 있고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축과 이것이 수평인 것이 수평축이었고 수평축. 이것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축이 이거죠. 축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대지하고는 이게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이런 것을 수직축 풍력 터빈이라고 합니다. 버티칼 X. 헬리콥터 형태의 다리우스 모델. 헬리콥터 형태이다. 회전자 축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수직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운전한다. 이게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과 방향에 상관이 없이 다 회전을 한다는 거죠. 방향과 관계없이 회전한다. 바람 추적 장치인 요잉 운동 장치가 필요 없다. 추적 장치가 필요 없다. 이게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그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대향을 해주면 또 바람을 잘 받아서 회전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생산이 잘 되는데 이런 수직축은 그러한 그 바람 추적 장치가 필요 없다. 구조가 간단하고 시스템 가격이 저렴하다. 수평축 풍력 터빈에 대해 에너지 변환 효율이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이 수직축이 전반적으로 그 풍력 발전이 대세를 이루고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수직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은 회전자 진동의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보다는 이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평축, 이런 프로펠러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된 대용량이 전무하다. 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무하다. 이거는 그 캐나다 퀴벡에 설치되어 있는 100m의 로터 직경을 갖는 4200kW급 수직축 대리우스 풍력 터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4200kW. 이건 이제 그 생산하는 양이고 그 시간당이죠. 아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력 발전기의 종류. 그래서 수평축과 수직축 풍력 터빈의 비교를 해놓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수평축 같은 경우에는 축이 여기서 이렇게 날개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수평축이다.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효율이 높고 중대형에 적합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많이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나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고 가격이 높다. 그 다음에 2엽씩, 3엽씩 날개가 2개냐, 3개냐. 우리가 이제 그 영덕 또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산 위라든지 그런데 이런 그 풍력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풍력 발전기의 날개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날개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더 생각들 해보시고 이게 대면 수업을 하면 좀 얘기도 좀 해보고 하겠는데 어쨌든 이 날개가 어쨌든 큰 건 많이 크지만 한쪽 날개의 크기가 15m 정도 된다. 더 큰 건 더 크고 작은 건 좀 작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뭐 저런 정도의 프로펠러 날개 2개, 3개짜리가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크기도 상당히 크고, 또 이제 소리도 뭐 대단하죠. 나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 주택가라든지 그런 곳에는 그 프로펠러 또는 그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그 민원제기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축이죠. 수직축. 이렇게 생겨서 요것이 축이다. 그래서 지평과 지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수직축 풍력 터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전자 축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회전한다. 수직으로 이렇게. 다음에 풍향 변화에 영향을 받잖아요. 장점이죠. 그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래서 영덕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자세히 보면은 해풍을 받겠다 그러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설치가 되는데, 수직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 저건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고 풍향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건 상당한 장점이죠. 그러나 문제는 효율이 낮다. 효율이 낮고 회전자의 진동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는 항력 타입, 양력 타입 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종류가 항력과 양력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효율이 낮고 진동 문제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예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풍력 발전의 좀 앞부분까지 했는데, 지난 저 앞부분에서 연료 전지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그 열을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난방도 하고 옥탄도 하고 또 전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것들이 되는데, 실제로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저장이 잘 안 되고, 또 발전소가 있으면 그 발전소를 필요할 때 가동을 하고 필요 없으면 끄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얼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7천만 내서 한 8천만 킬로와트 정도. 이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킬로와트 단위는 시간당 생산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기에 7천만 킬로와트 또는 8천만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생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가 여름에 낮에 에어컨을 많이 틀 때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동을 했다가 또 나중에 저녁에는 전기가 줄으니까 뭐 그것을 끈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력이 낮에 많이 필요할 때를 피크라고 하잖아요. 전력 피크. 그래서 이 피크 타입,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도 이제 화석연료 아닌 다른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용을 그래도 좀 공부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에 계속되는 수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